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사연 듣는 재미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예전까진 알고 지내지 못하다가 저도 결혼 정년기가 되어 이런저런 주워드는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 여기 이 채널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채널에는 결혼 선배님들이 그간 겪어오신 결혼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접할 수 있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도 다 있구나.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결혼할 사람 하나만 믿고 그동안 생판 나무로 지내던 사람과 한순간에 평생을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경우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흔히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참 많이들 하시잖아요. 결혼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탈이 없다고. 그건 집안 환경이나 경제적 사정, 학벌을 포함해서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지를 모두 포함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었던 분의 남다른 사고방식 때문에 참 평생 겪지 않았을 일을 다 겪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자기한테 자기 부모님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아버님은 공기업 오래 근무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어머님은 가정주부라고 하셨지? 그렇지 뭐. 딱히 특별할 게 있나. 그래도 이제 인사드리러 갈 거고, 곧 양가 상견례도 할 텐데, 내가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지. 직장 동기가 주선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당시 남자친구, 즉 예비 신랑은 저와 비슷하게 대학에서 상경 계열을 전공하고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학벌과 직업적 배경이라는 확실한 공통분모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부터 서로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다 보니 아주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동안 소개팅을 했을 때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하면 부인이 일을 그만두고 내조에 전념해줬으면 좋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겨우 소개팅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멋대로 제 미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제법 만나왔던지라 저는 그저 미래의 애엄마이자 가정주부로 대하지 않고 동종업계의 동등한 동료로 대우하는 예비 신랑에게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후에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겠다는 예비 신랑의 호언장담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혼을 위한 단계를 찬찬히 밟으려 드니 그간 저희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는 질리도록 많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이야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때문에 마음고생한 이야기를 제법 들어왔던 터라 저도 괜히 겁부터 집어먹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평범하신 분이셔. 전에 얘기한 대로 공기업 취업하신 이래 쭉 지금까지 다녀오고 계셨고 내년에 퇴직하실 예정이야. 우리 집에 재산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평생 한 직장 꾸준하게 근속해 오셔서 부모님 두 분 노후 준비는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구나. 요새 같은 세상에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다. 형님은 벌써 결혼하셨다고 했지? 응. 형은 직장 잡고 얼마 안 있다 바로 결혼해서 벌써 결혼 10년 차야. 형수님이랑은 사내 연애하셨고 지금은 형도 이직하고 형수님도 조카 낳고는 그만두셨지만
이쪽도 가족들 생활하기도 바빠서 자주 만나거나 그러진 못할 거야. 형도 형수님도 모두 성격 무던하신 분이라서 네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고. 그렇구나. 그럼 어머님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운을 띄우자 예비 신랑이 잠시 멈칫하더군요. 예, 제가 사실 이렇게 대놓고 시댁 식구들에 대한 호구조사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바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시어머니 자리를 가장 신경 쓰게 되잖아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도 예비 신랑에게 은근슬쩍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여러 번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예비 신랑이 은근히 화제를 돌리고는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차였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으니 저도 알 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예비 신랑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쓸 만한 게 없는데 물건을 좀 따지셔. 물건? 왜 있잖아.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갖춰 입었고 어떤 물건을 쓰고 이런 거. 우리 엄마가 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신상이나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신 편이어서 이것저것 잡지책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한마디로 겉보기에 그럴싸한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 대접이 다른 편인 모양이구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눈치를 슬쩍 본 예비 신랑이 다급히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경 쓸 만한 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야. 자기야 항상 깔끔하게 잘 갖춰 입는 편인데 자기 같은 사람을 트집 잡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 안 그래? 예비 신랑이 저렇게 일부러 밑밥을 깔 정도면 정도가 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긴 했지만 일단 만나보지도 않고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일단은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바쁜 직장 생활에 쫓겨 대수롭지 않게 예비 신랑이 했던 말을 넘기고 먼저 저희 집에 예비 신랑이 먼저 인사를 왔어요. 어서 와요. 우리 애가 그간 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결혼 생각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우리 애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같은 업계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 내가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반갑네. 그동안 우리 애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고맙고. 과찬이십니다, 어머니. 제가 신영 씨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젊은 사람이 싹싹하고 예의 바른 것도 너무 보기 좋구만. 앞으로 우리 신영이랑 같이 밥 먹으러 자주 놀러 와요. 저를 키우실 때 항상 제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주신 부모님답게 제가 결혼 의사를 밝히자 이번에도 역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딸의 남자친구도 아주 살갑게 반겨주셨어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과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제법 흡족했습니다. 결혼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개의 고비 중 하나를 아주 훌륭하게 넘었다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들 같아. 내가 긴장한 걸 눈치채셨는지 오히려 내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더 신경 써주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처갓집 처음 온다고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긴 됐었던 모양이야. 그러게 내가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 진짜 걱정해야 할 건 나지. 이제 내 차례네. 자기 부모님이 나 맘에 안 든다고 결혼 반대하시면 어떡해? 아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 얼른 장가보내 치우는 게 소원인 분이셔. 그런 걱정일랑 할 필요도 없으니까 긴장할 거 없어. 예비 신랑이 제게 호언장담을 했으나 그거야 예비 신랑의 입장이고 시부모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제 입장에서 긴장을 하지 않으려야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선물로 준비한 과일 바구니도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그 김에 예비 시어머니께는 예비 신랑의 조언을 받아
작은 스카프도 하나 따로 더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예비신랑의 본가로 인사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인상이 아주 서글서글하신 호남이셨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환한 미소로 처음 보는 저를 반겨주시는 통에 그간의 긴장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 서 계신 예비 시어머니께도 저는 한껏 웃는 낯으로 첫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보다는 조금 까탈스러운 인상이셨어요. 찬찬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죠. 이를 눈치챈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얼른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손님 오셨으면 어서 안으로 들이지 않고. 어서 들어와요. 이 사람이 아가씨 준다고 오늘 마시는 거 많이 준비했어. 그렇게 들어선 집안은 예비 시어머니의 취향이 한눈에 드러날 정도로 인테리어에 공을 들인 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가구나 벽에 걸린 그림에서부터 작은 장식품들까지 모두 흔치 않은 디자인에 고심해서 고른 것이라는 걸 이런 분야의 문외한인 저조차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너무 예뻐요. 이걸 손수 다 하신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새침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걸 다 알아보네. 아가씨가 아주 센스가 없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걸 해외에 석 달이나 기다려서 어허이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이 또 잡다한 얘기는 다들 앉고 나서 하도록 하고 먼저 식사부터 합시다. 예비 시아버지에 의해 말이 끊긴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다시 새침한 낯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감정을 감출 생각도 못하고 신나게 썰을 풀고 그걸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말렸겠구나 생각하니 조금 철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그 정도는 좀 귀여우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비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뭔가 더 마음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미리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암묵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양가 모두 동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의 식사 자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익히는 자리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다정하게 제가 좋아한다는 반찬도 제 앞으로 밀어주시며 살뜰하게 저를 잘 챙겨주셨고 예비 시어머니도 아까 예비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은 뒤로는 더 나서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를 주고받으며 마지막까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잘 끝난 것 같네? 고생했어. 자기 긴장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하도 잘 챙겨주셔서 배가 터질 것 같아. 어머니 음식 솜씨 정말 좋으시더라?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는 괜찮은 편이시지. 아까 처음에 인테리어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 우리 엄마가 그런 물건 들여놓으시는 걸 워낙에 좋아하시거든. 아버지가 늘 잔소리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자제가 잘 안 되시나 봐.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며 늘어놓는 말이 내내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한 말 아니고 정말로 안목이 좋으시던걸? 그런 것도 타고나는 거라서 돈만 많다고 그냥 비싼 것들만 늘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정말로 좋은 물건에 관심이 많으시긴 하는가 봐.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 나 진짜 칭찬으로 하는 말이야. 사실 자기가 전에 한 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긴 했는데 솔직히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집 꾸미시는 거야 본인 취향대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귀여워 보이시기도 하고 나는 좋던데?
제가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겠다고 주절주절 늘어놓는 말에 그제야 예비 신랑이 긴장한 낯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가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결혼할 여자를 제 부모님께 처음 소개하는 그 사람 또한 나 못지않게 긴장했나 보다 싶었지요. 오늘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는데 우리 형이랑 형수도 자기 많이 궁금해하셔. 조만간에 밥 한번 사겠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할래? 당연히 찾아뵈야지. 더 미룰 것도 없이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다고 하시면 바로 만나 뵙자. 나야 따로 형제도 없고 자기 형님이랑 형수님만 만나면 이제 중요하게 만나야 할 사람들 다 뵌 거잖아. 그치? 그렇지. 그럼 형이랑 약속 잡는다. 그렇게 예비 신랑이 형님 네와의 만남까지 차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양가 식구들과의 만남이 걸리는 부분 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자 앞으로의 결혼 생활 역시 순탄할 것이라는 징조인 것만 같아 제 기분 또한 한없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주말엔 예비 신랑이 형님 내외까지 뵙게 되었어요. 처음 만나 뵌 형님 내외의 모습은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생활의 표본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의 형님은 시종일관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 줄 아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고 세련된 차림의 예비 동서 또한 친절한 말투에 인상이 좋았어요. 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궁금해 나온 자리에서도 질문은 선을 넘지 않았고 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무의식적으로 연신 예비 동서의 앞접시 앞에 음식을 가져다 날랐습니다. 결혼하신 지 벌써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 동서 역시 그런 형님의 행동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봐선 습관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러운 모습의 부부였습니다. 형님과 예비 신랑이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도 예비 동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게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형님께서 참 자상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셔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너무 부러웠어요. 영재 씨도 결혼하면 저한테 저렇게 잘해주려나요? 저희 시아버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상하신 분들이니까 도련님도 앞으로 잘하실 거예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한 예비 동서의 낯빛이 순간 어두웠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직감적으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제 촉이었달까요? 혹시 뭔가 걸리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잠시 생각을 좀 하느라. 도련님은 분명히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들도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참 잘하거든요. 본인 자식이 생기면 분명 좋은 아빠가 되겠죠. 그러더니 예비 동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가만히 다음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제가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결혼이라는 게 참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야 우리끼리 지내는 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지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우리 사는 것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비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면 예비 신랑의 가족들 중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기라도 한 건가요?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그때 예비 신랑과 형님이 돌아오시는 바람에 이야기는 그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예비 동서가 상대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들어도 그 이야기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예비 시어머님은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애초에 예비 신랑의 식구가 많은 편도 아니었거니와 은연중에 시댁 식구들 중 남자들에 대한 예비 동서의 반응이 호의적이라는 건 쉽게 드러났으니까요. 저리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 대체 무슨 일로 예비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걸까 싶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려야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물었죠. 혹시 자기 형수님이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 왜? 형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대번에 예비 신랑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자기하고 결혼하고 나면 입장이 제일 비슷한 게 자기 형수님이잖아. 그래서 형수님이랑 어머님 사이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었지? 서로 잘 지내셔? 그러자 내키지 않는다는 듯 예비 신랑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야 뭐 여자들 문제니까 자세하게는 나도 몰라. 단지 결혼 초에는 형수님이 본가에 자주 가시는 것 같더니 조카들 낳고 바쁘셔서 그런가 이젠 본가에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무슨 일 있으면 주로 형이 조카들만 데리고 가고. 그런데 그게 두 분 사이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닐 텐데 혹시 형수님한테 무슨 이야기 들은 거 없어? 자기도 모르는 걸 이제 처음 만난 나한테 말씀을 하시겠어?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자주 뵙지도 않는 형수님이니 그 사정을 예비 남편이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 한들 왠지 저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했어요. 대놓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시원하게 부딪힐 텐데 저한테 딱히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예비 신랑도 그렇고 예비 동서도 그렇고 그렇게 묘한 뉘앙스만 풍기니 제 노파심이 커지는 와중에 뭐 어떻게 뭔가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찜찜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불어 문제를 키울 것까지야 있겠나 싶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안면을 틔우고 나니 이제 정말 본인의 식구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예비 시어머니의 연락이 잦아지셨습니다. 예, 이제 결혼도 결정됐는데 슬슬 혼수도 보고 그래야 하지 않니? 네? 벌써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아직 아가씨라 그런가 결혼을 해본 적이 있어야 이런 게 중요한 걸 알지. 너 지금부터 준비해도 할 게 산더미야. 미리미리 시작을 하면 결혼 준비하다가 몸 다 축난다 너. 저는 예상치 못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이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양가에 따로 인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아직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결혼 날짜 역시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결혼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 미처 잘 알고 있자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보통 혼수 준비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나요? 아무리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될 뿐이라지만 연락은 몇 번 더 주고받긴 했어도 이제 겨우 얼굴 한 번 본 사이였습니다. 함께 혼수를 고르러 다닐 만큼 가깝지 않은 낯선 어른과 채 준비할 생각도 못한 혼수 준비를 하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졌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수부터 준비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직 신혼집 규모도 모르고 필요한 것들은 영재 씨랑 상의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영 석연치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무작정 밀어붙이시기도 좀 그러셨는지 수긍하는 기색이셨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찰나 예비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훅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상황 되는 대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조만간 집안 여자들끼리 먼저 식사를 하자는 건 어떠니? 집안 여자들끼리라면 영재 씨 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 형님도 함께 나오시는 건가요? 앞으로 너희 결혼하면 나보다는 너희들이 살 날이 훨씬 기니 좀 자주 보고 친해지는 게 좋지 않겠어? 네 형님한테는 네가 먼저 전화해서 밥 한 끼 사드린다고 운을 좀 띄워봐. 갑작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과의 식사 약속에 형님께는 저보고 연락을 하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닥친 사태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동서와 친해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만큼은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피하기도 그랬죠. 그렇게 얼결에 제가 직접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의 식사를 주선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랑 식사요? 예비 동서도 갑자기 받게 된 제 연락에 무척 당황하신 눈치셨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서 뭘 어쩔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비 동서도 제가 한번 거쳐온 예비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어도 만들었어야 했어.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좋으니?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기분이 들떠 보이셨습니다. 집안에 죄다 시커먼 남자들 뿐이라 내가 그건 얼마나 갑갑했는지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결국 아무리 아들이라도 말 통하는 건 여자들끼리라니까. 그렇지 않니? 무슨 말이 통하는 건지는 저로서도 알 길이 없었으나 그저 예예 대답하는 동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큰애 너는 시어미가 그리 불러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더니 그래도 새 식구 될 사람이라고 작은애가 부르니까 나오는구나. 오랜만이다 얘. 그제야 그날의 모임이 예비 시어머니의 조종을 받은 것임을 눈치챈 예비 동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진하게도 예비 시어머니가 제 딴엔 예비 동서와 제가 가까워지라고 그런 줄로 착각했던 저 역시 그 순간에서야 제가 실수했구나 싶었어요. 딱 보아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의 사이가 편치 않아 보였으니까요. 피하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이 없어 그랬지요. 예. 그래도 여자는 집에만 있다고 너무 푹 퍼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너 요즘 집에 들어앉았다고 오시며 뭐며 후줄근하게 다니는 거 아니지? 그게 다 네 신랑 네 새끼들 흉 보이는 일이야. 알지? 순간 예비 동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우 한 번 본 예비 손아래 동서까지 있는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 언사가 너무 거침없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저만 어쩔 줄을 몰라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얘가 말이다. 처음 결혼한다고 인사 올 때는 그래도 직장을 다녔어서 그런지 하고 다니는 행색이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만 애 낳고 집에 들어앉아서는 꼴이 아주 거짓꼴도 그런 거짓꼴이 없었어요.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너 사람들이 그런 거 겉으로는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얼마나 재고 따주는 줄 아니? 입으로야 내면이 중요하네 어쩌네 해도 무슨 독심술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야. 제대로 안 갖추고 다니면 그게 다 사람 우습게 보이는 거라고. 내가 하도 뭐라고 그랬더니 이젠 외출할 때는 좀 사람 거를 하고 다니는구나. 너도 결혼했다고 쟤처럼 푹 퍼져서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제대로 하고 다니고 너도 내 기준으로는 지금은 좀 밋밋하긴 한데 아예 나랑 쇼핑을 같이 다닐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했습니다. 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적나라한 차림새 지적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정도인데 저렇게 신랄하게 면전에서 비난을 마주한 예비 동서 심정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 동서 낯빛이 실시간으로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음식 나오기 전에 얼굴 한번 다시 보고 와야겠다. 잠깐 있어라. 예비 시어머니가 휙 화장실로 나가버리자 저희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힘없이 자조적인 미소를 짓고는 예비 동서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많이 놀랐죠? 아니요. 저보다 형님께서 더 놀라셨겠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와서 괜찮지 않은들 뭘 어쩌겠어요. 예비 동서 말투에 묻어난 것은 깊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것 같더니 저 아이 낳고 직장 관두고 나니까 어머님 간섭이 더 심해졌어요. 평소에도 당신 보시기에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면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괄시하는 일도 많으셨는데 설마 당신 며느리한테까지 그렇게 아랫사람 부리듯 함부로 굴고 하대하실 줄은 몰랐죠. 제가 참다 못 참고 결국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시댁으로 발길을 뚝 끊었죠. 신영 씨가 연락했을 때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예비 동서 입에서 나온 말들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경악한 제 표정을 보더니 예비 동서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신영 씨 처음 만난 날 제가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신영 씨 입장에서 얼마나 찝찝했을지 알아요. 제대로 말해주지도 못할 거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처럼 신영 씨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본인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예비 동서 말을 듣고 보니 그간 제가 석연치 않게 생각했던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님에 대해 물었을 때도 영재 씨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자 예비 동서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아마 도련님도 이런 사정까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창피해서 남편에게 굳이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고 어머님도 당신 며느리한테는 그러셔도 아버님이나 아들들 어려운 줄은 아시는지 저한테처럼 대놓고 면박을 주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련님도 그저 우리 엄마가 남들보다 겉모습 좀 따지고 쇼핑이나 사치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서둘러 해명하는 예비 동서의 말에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앞으로의 일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앞으로의 일이야 신영 씨가 결정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건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야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저 내 남편, 내 아이들만 믿고 사는 거죠. 도련님과 결혼까지 하더라도 모르고 결심한 것과 알고 대처하는 건 다르잖아요. 당연히 모르고 맞는 것과 알고 피하는 건 다르겠죠. 그치만 애초에 피할 일조차 없었다면 일이 피곤할 일이 없을 텐데 싶어 심란해졌습니다. 곧 돌아오신 예비 시어머니와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예비 동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애들 하루 늦게 데리러 간다고 뭐 그리 큰일이 생긴다고? 하여튼 쟤도 참 유난이야. 어머 얘! 저기 저 가방 너무 세련되게 잘 나왔다. 가서 한번 들어보자. 네,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자 인근 백화점 명품관으로 끌려온 참이었습니다. 마침 시내에 나온 길인데 잠시 들르자는 말에 뭐 그리 오래 걸리게 하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벌써 쇼핑이 3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구두를 신은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불편한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건 색깔이 너무 별로다. 이봐요. 여기 이거 가져가고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깔로 나온 거 종류별로 다 가져와 봐요. 아니 재고가 없으면 언제까지 가져다 놓을 수 있다 빠릿빠릿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손님 응대하겠어? 예. 말로만 듣던 명품관 진상 손님이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더라고요. 시댁 첫 방문에 예비 시아버지 옆에서 얌전히 교양을 떨던 사람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 어머니가 그러셨더라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명분으로 저분을 꾸짖겠습니까? 손님이라고 부하가 침일 텐데도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명품관 직원 앞에서 죄송해서 제가 더 민망해졌습니다.
자기, 지금 어디야? 나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다고 했잖아. 지금 당장 튀어와. 제 호통에 예비신랑이 혼비백산하고 집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숨도 채 돌리지 못한 예비신랑에게 그날의 일들을 폭포수같이 쏟아냈습니다. 제 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예비신랑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저의 설명이 끝나고 제가 예비신랑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자기, 정말 어머님 이러신 걸 하나도 몰랐어? 몰랐지. 나 몰래 자기 그렇게 불러내실 줄도 몰랐고 더욱이 형수님이랑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야. 알면서도 나랑 결혼하려고 어물쩍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네. 어머니가 사치 부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야 알았지만 그런 걸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야. 맹세해. 아직 기분이 다 풀리지는 않았으나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그 사람과 끝낼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으니 저도 참 미련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자기 중간에서 잘해. 나 시부모님이라고 절대로 참고 살지 않을 거야. 나랑 끝내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막아. 알았어. 앞으로 절대로 자기랑 엄마 둘만 만나도록 둘 일 없으니까 화 풀어 자기야. 응? 내가 진짜 지켜볼 거야. 그 후로는 정말로 시어머니께 따로 연락이 오는 일이 없기에 예비신랑 선에서 정리가 잘 된 건가 했습니다. 마침 저희 부모님 쪽에서 이젠 결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며 상견례 날짜를 잡아보라 하신 터였습니다. 저는 예비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지만 혹여나 어머님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내가 이 결혼 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장롱에 가둘지도 몰라. 어머님이랑 확실히 정리된 거 맞지? 그럼.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래도? 그 말을 믿고 상견례를 진행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저 순간의 눈가림이란 게 뻔히 보이는데 그땐 왜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비 시아버지도 점잖고 사교적인 분이셨고 저희 엄마도 다소 거침이 없는 성격이기는 하시지만 화통하신 분이라 처음 만나는 분과도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거든요. 다만 예비 시어머니 태도가 의기소침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사고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래도 딸 시부모를 만나는 자리인데 사부인께서 참 자유분방하신 것 같아요. 순간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저야 당신보다 아랫사람이라 생각하니 그랬다고 어떻게든 넘어갔다 쳐도 저희 엄마는 사부인 아닙니까? 저 가벼운 조동아리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 또한 눈에 띄게 당황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은 건 저희 부모님 뿐이셨어요. 저희 엄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예비 시어머니 두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분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부인?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걸친 것에서 수준이 보이는 법인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도 명품 한 점 걸친 거 없으시고 참 청렴하시다 싶어서요. 그게 정말 청렴하다는 소리겠습니까? 대놓고 욕만 안 했지 지금 저희 엄마 보고 딸 상견례 명품 하나 안 두르고 나온 없어 보이는 여자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부하가 치밀어 올라 한 소리 하려는데 저희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아 누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신뢰되는 소리를... 아니요, 사부인께서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시는데 어디 한번 드러나 보죠. 저희 아빠가 덫을 놓은지도 모르고 판이 깔리자 신이 나서 예비 시어머니가 고삐가 풀려서는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는 얘가 우리 아들이랑 학벌이랑 직장도 비슷하다기에
사는 수준도 좀 비슷한 줄 알았더니 부모님이라고 나오신 분들 보니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자식 장가 보내는 자리인데 부모라면 당연히 처지는 집안보다는 살면서 득이 될 집안에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가 아파트까지 있는 집안이고 사돈될 분 만나겠다며 가진 신경을 다 쓰고 제대로 갖추고 나왔더니 명품 하나 못 든 장모 있는 집안에 아들 보내게 생겼는데 제 속이 쓰리지 않겠어요? 어디 제가 못할 소리를 했나요? 이 사람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이런 실례를 저질러?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의 폐악에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는데 그 꼴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 피식 웃으셨습니다. 사돈어른 듣기로 공기업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던데 혹시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그리 조심을 시켜도 사치하는 버릇을 못 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예비 시아버지만 연신 고개를 조아리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꿀먹은 벙어리인 예비 신랑놈을 보자니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싶더군요. 아니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덕분에 큰일 치기 전에 걸을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네요. 이보세요. 지금 꼴랑 당신 사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유세를 떠시는 겁니까? 내가 요새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네요. 참. 내가 꼴이 이러니 어디 월세방이라도 전전하는가 싶었나 본데 내가 건물이 2채나 되는 건물주입니다. 저희 엄마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물론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까지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제 입으로 말하긴 민망하지만 저희 집 좀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업수완 좋으셔서 외동딸인 제가 물려받을 재산도 제법 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돈 있는 티 내면 앞에서는 몰라도 뒤에서는 욕먹기 십상이라며 항상 검소하게 지낼 것을 강조하셨어요. 저야 직장 생활을 하니 그나마 갇혀있고 다녀도 저희 부모님들은 옷이며 가방 같은데 평생 큰돈 써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돈 쓰느니 건물 하나, 땅 한 떼기에 더 쓰는 게 이득이라면서요. 평생 월급쟁이 내조하는 가정주부로 사셨다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온몸에 명품은 휘감고 건물을 2채나 가진 나도 일이 사는데 10원 한 장 자기 힘으로 벌어본 적 없다는 사람 주제에 분에 넘치는 사치하느라 바깥 양반 허리가 아주 휘셨겠네요. 엄마와 아빠 얼굴이 예비 시댁에 대한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제 부모님의 모욕에도 얼굴만 벌게져서 제대로 대꾸도 못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 저도 더는 이 결혼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수준에 안 맞아 아들 못 주겠다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당신네같이 수준 안 맞고 천박한 집안에 내 귀한 외동딸 내어주겠습니까, 내가? 아유, 집안꼴 저 모양이길 오늘이라도 알아 다행이지. 감히 누구 집 귀한 딸 앞길을 막으려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너도 어서 일어나. 그 말씀을 끝으로 저희 부모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예비 신랑이 튀어나와 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저 신영이 없이 못 살아요. 제발 파혼만큼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예비 신랑 놈 뺨을 철썩 날렸습니다. 나 없이도 못 산다는 놈이 아까 네 어미가 우리 엄마 모욕할 때는 멍청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았더라? 이 덜 떨어진 놈아? 너 같은 걸 믿고 내가 내 인생 시궁창에 처박을 뻔한 걸 생각하면 네 놈한테 5만 정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하지 마. 우린 파혼이니까. 그렇게 저희 가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 번 결정이 어려워 그렇지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저 역시 더는 이 집안에 터럭만큼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부자 사돈을 놓쳤는데
미련이 만만이었겠지만요. 사돈, 제발 파혼 얘기는 물러주세요. 저 정말 저희 남편한테 쫓겨날지도 몰라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사돈. 건물 관리인과 경찰서에 질질 끌려가는 예비 시어머니를 인터폰으로 바라보며 그리도 무시하던 사람들보다 제 행색이 더 초라한지 알기나 할까 싶었습니다. 눈앞에 노다지를 두고도 제 방자하고 오만한 성정으로 그 복을 다 날려먹었으니 그 속이 얼마나 뒤집힐까를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후에 제게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던 예비 신랑으로부터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가 별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 남편과 아들들에게는 유용케 숨겨왔던 폐악이 낱낱이 밝혀졌으니 뭐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를 끝으로 저는 예비 신랑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완전히 그 집구석과의 연락을 끊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는 쉽죠. 그래요. 저 어리석은 옛 예비 시어머니의 말처럼 사람이 독심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첫인상을 가름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젊은 저도 아는 당연한 진리를 그 나이 먹도록 깨우치지 못했으니 옛 예비 시어머니는 그간 제 미숙한 판단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업보를 치러야겠죠. 저 또한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가 운 좋게 결혼 전에 지뢰밭을 피해 파혼하게 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